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그린란드에 군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유럽 8개 국가에 다음 달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부터는 관세를 25%로 높이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압박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 대서양 동맹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 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 시장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IMF가 지적했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 노출 달러 자산은 외환 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 시장에 대비해서 환 노출 달러 자산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은 달러 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외환 시장에서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은 전략적, 전술적 배분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최대 19.4%까지 높일 수 있는데 현재 18% 안팎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이 이 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5천 고지를 앞두고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국가들의 관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국내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되는데요. 국회에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꿈의 지수로 보이던 코스피 5천은 이제 달성 여부보다 언제 올라설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심사입니다. 그만큼 코스피 상승세가 워낙 강해서 5천피 달성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도 우위를 지속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코스피 과열은 아닌지 새로운 주도주는 뭐가 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박병호 화신사이버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작년만 해도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수치인데 이제 100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상보다 좀 너무 빠른 느낌인데 하여튼 뭐 달리는 말이 워낙 빨리 달리니까 어떻게 멈추기도 어려운 상황 같이 보입니다. 박병호 교수님, 지금 우리 코스피 상승세만 보면 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너무 빨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의 지수라 그러면 5,000포인트가 아니고 네. 10,000포인트 해야지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꿈이라는 말하고 들 수가 있는데 사실 누구도 그렇게 예상 못했죠. 어떤 저 증권사 리서치 보도를 보더라도 사실은 못 봤는데 그 5,000포인트를 먼저 언급했던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면 자기 임기 내에 5,000포인트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저도 그렇지만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누구도 쉽게 통제도 못하지만 예측도 참 힘들다는 사실을 이번에 정말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도 머릿속에는 임기 내를 생각했을 텐데 뭐 1년도 안 돼서 지금 5,000픽에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정점을 지나고 내려갈지도 모른다. 혹시 5천을 찍은데 또 내려갈지도 모른다. 이른바 피크 아웃 불안감, 고점 공포 그런 것도 있다는데 그렇게 좀 걱정을 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문남중 의원님. 네, 일부 지표에서는 그러한 징후들을 또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하고 주가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이게 플러스로 바뀔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작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와 주가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이게 플러스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 이익 증가율보다 네. 주가 상승률이 더 빠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스피 5천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 당연히 코스피 5천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여지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숨고르기 조정 국면들도 좀 나타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역시 그동안 가구 코스피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마디 지수를 탈환하는 그 속도가 가파른 적을 처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야기되는 저해 요인들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네. 모노 독트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린랜드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1월 FMC를 앞두고 또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을 두고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 이런 대변수에 따라서는 코스피가 일정 기간 좀 쉬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 하반기 좀 지켜보면 결국 미국의 통화 정책 네. FMC를 앞두고는 코스피 역시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지수가 주춤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달 FOMC가 말이죠, 이달. 네, 맞습니다. 네. 아마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좀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의 의사결정, 금리 결정 FOMC가 월 말이니 그 앞두고 좀 조정 가능성 그리고 지금 그린랜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대치, 지정학적 위기도 시장에 위험을 줄 수 있다 그런 건데 여튼 이익 증가율이 주가 상승률보다 높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지금 반도체가 뭐 압도적으로 이익이 많이 날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전망이 어떻습니까? 정건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제 매년 예. 자기들이 커버하는 기업에 대해서 실적 전망을 하는데요. 예. 모든 기업을 다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또 정건사마다 다르고 애널리스트마다 다 달라요. 예. 근데 작년 말에 제가 이제 그 기동량해서 네. 기업 실적들을 좀 들어보니까 반도체 빼고 나면 사실은 다른 기업들은 거의 뭐 2025년, 26년이 거의 비슷한 수준. 어떤 데는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랬었는데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실적 전망치를 좀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뛰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실적 전망치가 요즘은 자꾸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주가는 이제 사실은 이익 성장과 같이 이제 비례하는 게 정상인데 당장 이익이 올라가지도 않더라도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 상황 뭐 이런 모멘텀이 주어지면 주가는 네.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적은 지금 2026년도에 반도체나 그 AI 수혜주라고 부르는 기업들, 뭐 네. 전력기기라든가 뭐 원전 이런 기업들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는 내수가 나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익이 그렇게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금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을 전체적으로 반도체 영업이익 증가율이 워낙 높으니까 전체적 코스피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수출 기업이라든지 뭐 수주를 하는 산업이라든지 몇몇 특정 업종의 이익만 늘어나는 거라는데 조금 구체해 본다면 문남중 의원님 지금 반도체라든지 다른 분야의 영업이익은 대체로 어느 정도로 좀 늘어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네, 영업이익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말과 또 예. 지난해 연말을 가지고 숫자를 비교하면 이해가 더 잘 예. 되실 것 같아요.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은 지난해 10월 말에 378조 원. 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454조 원 정도, 그러니까 20% 상향됐고요. 예. 또 반도체만 추정을 해보면 지난해 10월 말에 122조 원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연말에 188조 원. 그러니까 코스피와 비교를 해보면 네. 반도체가 같은 기간 50% 이상 예.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예. 사실 주가가 실적보다 더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뒤쫓아서 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저도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갖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예.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기존에 118조 원 정도 네. 전후 추정되다가 최근에 이제 증권사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조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150조 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 10월 말에서 연말 한 예. 3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 현재까지 추정되는 EPS가 10에서 15% 정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시장이 이만큼 올라온 거 그 바탕에는 이제 실적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이 부분이 네.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기업의 이익 속도가 주가 상승보다 높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주가 상승 속도가 현재는 기업의 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거죠. 네. 네,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크게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만 본다면 박봉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대만의 TSMC와 이렇게 잠깐 비교를 해서 얘기해 본다면 주가가 지금 우리 삼성전자 과다하게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대만에 있는 그 TSMC. 반도체사 TSMC라고 비교해보면 삼성전자는 사실은 지금 더블돼도 TSMC 밸류에이션과 거의 이제 맞추려면 그 지금보다도 두 배가 주가가? 더 돼도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됩니다. 예.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갈 때는 네. 그 지정학적인 뭐 어떤 리스크,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를 이제 낮게 봤는데 예. 그 TSMC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따지면 한국보다도 더 위험한 지역에 뭐 중국에 고침공할 것도 그렇죠. 같아요. 그런 위기가 그런 있는데.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좀 그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이런 지금 그거를 강조를 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예. 대만은 사실은 우리 한국보다도 먼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서 10년, 20년 전부터 노력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도 만일에 이제 정부에서 3차 성법 개정이라든지 쭉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을 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아니라 프리미엄이 될 수 있도록 예. 된다면 삼성전자가 TSMC 저 시가 추정을 못 따라잡을 리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만의 TSMC의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보다 삼성전자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코스닥을 보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비중이 거기가 높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부진합니다. 코스닥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정도예요. 왜 그런가요, 이게? 네, 우선적으로는 지난해에도 이 스타일별 선호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그리고 네. 사이즈별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대형주 선호가 높았고요. 예. 지난해 상반기 때 이제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급락하고 또 단기간에 회복하면서 이 모멘텀이라는 스타일이 승률이 좋았지만 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이 좋은 기반으로 한 퀄리티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구도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1월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네. 것들을 보면 연초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요? CES 2026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각되긴 했지만 양산업체 위주로 집중되다 보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현대차 기업 현대차.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놀랍더라고요, 현대차. 지금 주가 상승 보니까. 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기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였는데 예. 보통은 M&A, 파이프라인 관련된 발표들이 큰 기업들 위주로 네. 집중되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 땅까지는 그 온기가 확장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올해도 그 파급력이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반도체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예. 제가 올해 이제 글로벌 테마로 좋게 보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서 휴머노이드 아마 로봇. 순환매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예.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 역시 반도체 주가가 일정 부분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박보영 교수님, 정부는 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아직 구체안은 나오진 않았는데 뭐 계속 예고만 몇 차례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좀 믿어야 되나? 뭐 좀 의구심도 갖고 있는데 좀 믿어도 될까요? 이 정부가 한다는 그 방안을 보면 연기금액에 이제 코스닥 투자 비중을 올리라 뭐 이렇게 예. 연기금을 동원한다는 건데 연기금요? 제 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 어떤 시장의 경험을 보면 예. 이렇게 그 연기금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 얘기도 하고 있지만 예. 그다지 뭐 와닿는 건 없고요. 아. 그리고 뭐 상장 및 퇴출 제도를 좀 개선한다? 그거는 뭐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업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거는 예. 코스닥 기업들이 이익 실적이나 이게 개선되고 성장성이 이제 상향될 때 그런 트리거가 당겨져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해서 이제 코스닥이 지금까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워낙 예. 코스피에 비해서 워낙 못하니까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네.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코스닥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산업용 로봇이든 이게 많이 보급되는 상황이 오면은 예. 상당한 로봇 회사가 코스닥에 지금 이제 상장돼 있고요. 네. 또 로봇에 또 2차 전지 공급하는 2차 전지 회사들도 많이 공급돼 있어요. 아, 이게 예. 뭐 코스닥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많이 코스닥에 있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들 기업들도 지금 임상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임상 실험 전 세계에서 아마 한 3위 안에 들 겁니다. 저희가 아마 하고 있는 임상 실험 숫자가 과거에는 뭐 몇십이었다가 지금 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신약이나 의료기기 그리고 이런 히트적들이 나오면 코스닥도 아마 다시 이제 코스피를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네. 근처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런 기대가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주식 시장이 지금 5천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개인 투자자들 투자 동향을 보니까 두 가지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새해 들어서 여전히 순매도 우위다. 매도를 훨씬 많이 합니다. 파는 것보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베팅도 늘어나고 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네, 지난주 한 주간을 보면 예. 코덱스 인버스 상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650억 원 정도 순매수가 있었죠. 650억. 예. 앞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부터 16일까지 그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1,33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뉴스들도 많지만 일부 부정적인 뉴스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트럼프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입법 판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또 로이지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예. 좀 부각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에 귀 기울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부 인버스 상품에 대한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팔 수도 있겠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 이 해당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네. 그러니까 경기 흐름 네. 그리고 기업 실적을 감안해서 경제 확장 구간에 놓여 있거나 기업 실적이 연속돼서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지수대라고 하더라도 예. 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작년 이제 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지수대를 경험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투자 심리가 이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버스 관련된 자금들의 유입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흐름이긴 하는데 예. 지금 보면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 특히 반도체 가격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예.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전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네. 보명 디램 가격 인상률이 40% 이상 됩니다. 이 보명 얘기는 디램.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도 연간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얘기는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무너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인버스 투자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정 부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인버스 하락에 베팅하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지금 기다려야 될 텐데 올라가는 걸 본다면 상당히 좀 마음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인버스 또 두 배 하락에 베팅하는 걸 우리가 곱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개인들? 뭐 이것도 사실 투자할 때 선택 중에 하나니까 뭐 필요한 경우는 해도 되죠. 네. 근데 이 상품은 개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기관과 외국인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곱버스에 투자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해지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예. 근데 우리 개인은 매우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네. 그냥 순수하게 네이키드 포지션으로 이 곱버스에 투자하면 네. 사실 이런 지금 같은 지수 상승기에는 큰 손실을 보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상품은 우리 개인들이 사실은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 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싶을 때 내가 이제 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은 좀 나빠질 것 같다고 예측했을 때 이 고퍼스 상품을 이제 예. 보유하는 주식의 해지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해지 것 같은데. 차원에서. 예. 네. 왜냐하면 개인들은 숏 포지션을 취할 방법이 사실은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순수하게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예. 지금 같은 지수 상승기에는 큰 손실을 볼 건데.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렇게 손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줘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그 과거에 2021년도에 그 고퍼스 상품에 투자했던 예. 그때 당시에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때는 지수가 1,400에서 한 3,200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이때 고퍼스 상품 투자가 더 많았던 게 어.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이 한 두세 배 더 높은 걸로 보이지만 네. ETF 상품 가격 자체가 그 당시에는 4, 5천 원, 5, 6천 원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코덱스 상품 같은 경우에 400원, 500원이에요. 네. 그래서 거래량은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 2021년보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만큼은 굿버스 투자가 그때만큼은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거래량을 보면 역대보다 막 지금 두세 배로 이렇게 높게 올라 있거든요. 네. 거래량 차트를 보면. 네. 그래서 그렇지 이제 그거는 이제 거래량이 거래 대금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양은 커 보인다. 네. 근데 실제는 그때 과거만큼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하락에 베팅하는 얘기 잠깐 했는데 이제 순매수냐 순매도냐 할 때 지금 외국인들은 어떤 뚜렷한 움직임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개인들은 다 더 많이 팔잖아요. 이건 어떻게 외국인과 개인들의 투자 패턴의 변화 차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 뭐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개 주체들이 뭐 일간에도 이제 사고 파는 그 금액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변동성이 모두 결정되는 상황인데요. 예. 뭐 그동안 경험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개인들이 이렇게 파는 시장은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개인들이 파는 시장은? 네. 그러니까 이제 새 경제 주체, 이제 새 매매 주체가 있는데 예.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그 시장을 되돌아보면 예. 하락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상승하는 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게 네. 특징이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개인분들이 너무 파시는 걸 보니까. 네. 우리 개인들 보니까 새해 들어서도 미국 주식을 많이 사더라고요. 새해 들어서 전체적인 이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 투자 규모를 보니까 뭐 일정 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데 이게 전체적인 개인 자산에서 그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이 선호 분야, 습성과 개인 자산에서 해외 자산의 비중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개연성이 좀 높아 보입니까? 어떠세요? 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투자한 게 아니라 뭐 다들 어떤 이유에서 간에 달러에 대한 디맨드가 항상 있습니다. 달러 뭐 자산. 애들 학교 공부시키기 위해서든지 여행 간다든지 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율도 많이 올라가는 게 네, 네.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해서 개인들은 또 게다가 이제 요즘 워낙 그 많은 그뭐 네. 테슬라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제 방송도 많이 듣고 해서 이제 지식이 많이 쌓여가지고 예. 개인들도 사학개미들이 점점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뭐 한편으로 우려도 되지만 한편으로 네. 또 기도도 되는 예.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인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비중이 작으니까 박 교수님 말처럼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이제 반도체가 쭉 끌어왔습니다. 물론 뭐 반도체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을 닮은 로봇도 얘기도 했는데 이 반도체가 뭐 계속 갈 수는 없을 텐데 반도체 외에 조금 시장을 주도한다든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걸 보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입니까? 어떤 겁니까? 네,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주가 조정을 좀 받을 때 예. 상대적으로 좀 올라왔던 업종들이 조선과 방산입니다. 조선과 방산. 그러니까 네. 기존 작년 이제 주도했던 산업들이 사실 반도체 주 상승 때문에 소외됐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가 약해지니까 네.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과 원전 이런 쪽 업종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도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차피 지금 시장을 보면 현대차 주가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엄청 강해요. 그 얘기는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테마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교수님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공급되는 2차 전지 쪽 역시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지지분이 나고 낙폭이 가다하기 때문에 아주 실망스러운데. 예, 일부 대형주들 중심으로는 예. 이 2차 전지에 대한 선호도 일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현대차 주가가 강세일 때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에 이제 연관으로 보면 좋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방위산업 방산. 그리고 지주 네. 제약바이오, 네. 화장품 증권인데요. 결국 뭐 증권이나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3차 상법 네. 개정안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되어 있는 기대감이 들어오는 부분들 네. 그리고 방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군비 지출 추세는 계속 되는 부분 네. 제약바이오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2032년도까지는 특허 절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그 공급망 측면에서 이제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가 좀 이끌어온 장세가 주춤할 때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문남주 의원님 얘기는 좀 했습니다만 예. 개인적으로 좀 저도 좀 100% 좁혀본다면? 공감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다 커버해 주셨는데 예. 하나 제가 좀 보완하면 저는 금융회사들도 좋게 봅니다. 특히 증권주들 좋게 보는 게 증권주. 5,000포인트 올라가면 증권회사들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빠진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우주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게 우주항공. 예, 왜냐하면 이제 내년 올 하반기에 네. 스페이스X 상장 이슈에 더불어서 우리 한국이 사실은 보면 중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력이 가장 차이가 나게 떨어지고 있는 게 예. 우주 항공 분야입니다. 우리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있네요. 떨어지고 있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그게 예. 좀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 항공 분야에 아마 정부도 돈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분야 관련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VM, AP 위성, 뭐 세트레가 이런 회사들도 네.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미국 나사가 또 달에 우주인을 직접 보내는 발사를 곧 할 예정이어서 뭔가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책적 이슈로 잠깐 옮겨가 보면 지금 국회에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아마 주중에 법사위에 올린다. 뭐 지금 그렇게 예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네, 21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네.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네. 지금 계획으로서는 이제 주주총회 이전에 이제 개정안을 통과해서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차피 정부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개 속도가 좀 빨라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3차 상법 개정안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 발행 주식수 감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그 최근 10년간 이제 코스피의 상장 기업들의 주식수가 연평균 2%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예. 이번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연평균 주식 증가율이 1% 정도 감소한다라고 하면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0% 정도 증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부분이 빠르게 효과를 이제 주식시장에 준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뭐 수요 공급만 따진다면 있는 돈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데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기업 공개가 많아져서 주식 수가 늘어나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걸 해서 주식이 연평균 1%씩 줄어든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3차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앞으로 이제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예. 1년 이내에 소각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으로 지금 추적이 1년 있는데 이내에? 예. 사실 시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이런 조항이 이런 법이 바뀌면 자기 주식을 취득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아,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니까 뭐하러 사느냐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을 앞으로 많이 안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이 법의 개정의 포인트 중에서 예. 그러면 이미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갖고 있는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소각해야 되는데 그걸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 네. 여기에 사실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예. 언급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뭐 1년 이내에 이렇게 뭐 기한을 예. 주자, 유예 기간을 주자 이렇게 1년보다는 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2년 이렇게 나왔었죠. 네. 근데 지금 그 뒤에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어떤 안 같은 것들이 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 기사가 나와도 예.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는 바로 그게 있는 거죠. 향후에 자기 주식은 취득 안 하면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소용이 없고. 그 기존에 있는 자기 주식 소각을 의무 기한을 언제까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더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부분 조금만 더 우리 문남중 의원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를 전제로 저희가 얘기한다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니까 소각하려면 내가 뭐하러 자사주를 사나? 그동안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좀 샀는데 그런 반응이 있고 네네. 있는 주식 이미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할 건가?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관전 포인트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그리고 보유 주식 수는 이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을 1년 6개월? 네, 소각하도록 정해놓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보완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이게 주주총회 이전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논의가 거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는 정책들이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주가 상승 지금 오르고 있는데도 기업들의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대부분 반영된 거에서 주가가 오르겠지만 이런 상법 개정안 뭐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통과될 거다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통과된 데 따른 어떤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좀 크지 않을 거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대감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또 막상 또 그게 활자가 돼가지고 확정됐을 때 또 네. 한 번 더 시장에다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3차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1차 개정, 2차 개정 사실은 그보다도 이 자사주 소각 문제에 사실은 투자자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이거예요? 거를 정부 당국자들과 여당은 좀 들어줬으면 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있는 주식을 줄이게 되니까 연평균 1%씩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주식 물량이 줄어든다. 사실 그동안에 워낙에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기업 공개가 많이 늘어나니까 물량이 쏟아지는데 아무리 수요를 늘린들 주가가 오르기 힘들었는데 이런 걸 이제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승 기대감을 조금 갖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미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정부가 구체안을 내면서 보니까 적자 기업들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겠다. 적자 기업이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건 무슨 취지인가요, 이게? 네, 뭐 지금 주식시장 뭐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한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단기 순이익은 적자지만 이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증액할 경우에는 배당을 10%. 네, 적자 기업도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네. 이제 전제 조건은 예. 부채 비율이 200%를 이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을 잘 지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적자 기업도 배당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긴 있습니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이 주주 경영 안정성이라든가 주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예. 뭐 특수한 경우에 적자가 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배당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 보면 제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0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배당을 계속 해오는 네. 기업이 상장된 기업이 한 2,600개 되잖아요. 예. 그중에서 한 140개 수준밖에 안 됩니다. 10년간 예, 꾸준하게 10년 배당을 하는 꾸준히 기업. 배당을 계속 예. 어떨 때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꾸준히 해왔던 기업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주 안정성과 또 경영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들이죠. 뭐 삼성전자, 뭐 현대백화점 뭐 이런 네. KTNG 좋은 회사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 제도가 사실은 또 필요했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 자본잉여금을 예. 이익잉여금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감액 배당을 한 경우에는 감액 배당. 감액 배당 네. 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만일에 이걸 이제 정상적으로 배당을 했다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오너들이 내야 되는 돈이 예. 세금만
1,800억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감액 배당해서 1,800을 한 푼도 안 냈거든요. 예. 그 이거에 대한 어떤 저는 보면 다시 다들 이런 방법만 쓸까봐 여기 이제 그 적자 기업도 배당을 하더라도 예.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요건을 만든 이유가 네. 이 제도 이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허점에 대한 보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0피 눈앞에 둔 증시 상황과 투자 전략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박병호 화신사이버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 주춤할 때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제약바이오 섹터의 최대 행사인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기술 수출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업계에선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흐름과 함께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강하나 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약바이오 작년 연말쯤 주식시장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조금 부진한 흐름도 좀 있습니다. 네. 연초에도 다른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늘 올해 괜찮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최근 흐름은 어떻습니다. 우선 최근 흐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국내 기업들의 호재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보다 호재성 이벤트나 기술 이전 계약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론도 있었던 상황이고 예. 반도체나 뭐 우주, 로봇 이런 쪽에 수급이 몰리면서 바이오가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물론 바이오 섹터가 크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뭔가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 지금 1월은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FOMC 지금 유지 결정이 맞습니다. 그렇죠. 전망이.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감은 지금 많이 거친 상황이고요. 네. 3월 또한 동결이 될 거라는 예상이 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이오가 다소 부진한 것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일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기술 이전 계약을 한 번 더 체결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ABL 바이오가 ABL 바이오.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일라일릴리와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11월에 부진했었던 바이오가 다 같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네. 정말 고속 성장을 했어요. 네. 고속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모멘텀이 약간 부재하면서 지금 하락한 모습 정도이기에 그렇군요. 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추가 기술 이전 계약 한 건은 더 나와줘야 조금 더 랠리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수출 얘기를 하니까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 가장 큰 거였는데 이른바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제약 바이오 업계에 지금 잭팟은 안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행사에는 그 투자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정작 기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시가총액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등 알테오젠이 뭔가 지금 빅딜이 예고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데
뭔가 좀 확실한 뭐가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알테오젠이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전태현 부사장님, 이제는 대표님이 되셨죠. 전태현 대표님께서 다음 주에도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한 회사의 대표가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기술 이전이 임박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네요. 기대를 갖게. 그렇죠. 그래서 그날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알테오젠이 거의 12%까지도 네. 올랐고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그런 예고가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조금 반등을 야기할 수 있었던 요소지 않나. 그래서 금요일에 하락이 약간 멈췄던 상황입니다. 네, 알테오젠의 그 전에 기술 이전 수출이 뭐 한 조 단위 기술 수출 이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강하게 시사를 한 셈이네요. 그렇죠. 알테오젠의 경우 이미 킬트루다 SC 제형인 큐렉스가 미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초기 처방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돈을 버는 기업이 되었고 알테오젠은 킬트루다 SC 제형의 상용화로 인해서 상용화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술의 가치도 올라가고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의 가치도 글로벌리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네. 글로벌 SC 대장으로서 그 정도 급의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가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계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비만약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먹는 비만약 시대가 도래했다는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비만약 신약 개발에 관해서 해외든 국내 기업이든 좀 관심 있는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비만 쪽 하면 대장이 딱 두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노보디스크랑 일라이 일라이 릴리. 릴리. 그런데 이 두 회사 모두 이번에 비만 쪽에 유독 더 발표가 길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뭐 당연하죠. 이 두 기업이 최근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 혹은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이유는 비만 치료제 때문이고 예. 이 기업들의 주가 변동폭도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들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노보디스크는 특히 경구 비만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노보디스크의 경구 위고비 먹는 비만 치료제가 작년 12월 말에 승인이 되었는데요. 예. 그 이후 첫 번째 경구 비만 치료제를 FDA로부터 승인 받았다라고 하면서 네. 노보디스크가 굉장히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거기에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 때 경구 비만 치료제, 특히나 이제 GLP-1 시장에서 경구가 3분의 1 시장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치를 내세웠습니다. 예. 과거 여러 증권사나 빅파마들이 경구 시장을 10에서 20%로 전망한 것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수치인데요. 이번 1월 5일에 출시된 경구 위고비의 일주일치 처방 데이터가 최근 나왔는데 예. 일주일간 거의 4천 건 이상 처방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천 건 이상. 동일 기간 예. 주사 위고비 대비 거의 10배 이상 처방이 된 걸로 아무래도 보여져서 주사보다 먹는 게 좀 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초기 그런 프리미엄이나 초기 관심도 분명히 반영됐다라고 효능도 생각합니다. 괜찮을까요? 먹는 거? 먹는 게 네. 지금 주사 제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나왔습니다. 예. 주사 위고비랑 경구 위고비의 효능이 비슷한 수준이고 예. 그것보다 마운자로의 효능이 훨씬 더 좋기는 하죠.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는 아무래도 20%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의 제형 대비 효능 측면에서는 마운자로가 단연 우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일라일릴리가 미국에서 위고비를 빠르게 제쳐서 네. 그 시장을 많이 가져온 것이죠. 혹시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비만 신약 개발 어떤 계획이라든지 기대를 갖게 한 회사가 있었습니까? 많죠. 그래? 특히나 이제 D&D 파마텍, D&D 일동제약, 아니면 한미약품 네. 이렇게 세 기업이 대표적 주자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이미 임상 3상이 완료된 에페나글라타이드의 주사 네. GLP-1이 올해 중으로 한국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비만 치료제 네. UCN2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임상 데이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일동제약의 경우에도 저분자 GLP-1을 임상 데이터 발표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D&D 파마텍은 메쉬 쪽 DD01의 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네. 메세라라는 파트너사의 6종, 비만 치료제 6종을 이미 기술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한 만큼 메세라의 파이프라인들이 정말 괜찮다라는 건데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D&D 파마텍의 물질들이라 네. 이 세 기업이 비만 치료제 했을 때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그러네요. 같고요. 사실 이런 경구나 새로운 타겟에 뭐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뭐 이런 파이프라인들도 좋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은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구 비만 치료제 시장이 3분의 1까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주사 제형이 사실은 더 크잖아요. 그렇죠. 효능 아직은. 측면에 있어서도 예. 그렇고 여전히 시장이 더 클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 3사, G2G 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이 세 기업 중에서 본계약이 가장 먼저 체결될 기업이 아마 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제약바이오에 우리가 두 강자라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또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주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강세의 분위기를 네. 띠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조금 약해. 셀트리온도 뭐 비만 신약 개발 계획 어떤 계획도 좀 내놨다는데 왜 주가의 흐름이 좀 다를까요? 우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번에 분할 이후 오히려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는데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예. 이제 자기의 고객들과 경쟁하지 않는 이런 파운드리 때의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면서 이해상충을 해결하면서 예. 오히려 더 빅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생물보안법 수혜로 인해 CMO, 아. CDMO 강자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요. 삼성바이오틱스가 결국에는 생산 기업이잖아요. 위탁 그렇죠. 생산 기업이기 예. 때문에 어차피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주도 계속해서 올라올 전망이고 네. 그럼 실적도 매년 좋아지겠죠. 네. 삼성바이오틱스처럼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 있고 이미 빅파마들과 모두 거의 거래처 관계인 경우 네.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시장은 네. 다른 생산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퀄리티 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삼성바이오틱스의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 네. 대규모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생물보안법의 수혜로 기존 수주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네. 당연히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삼성바이오틱스와 셀트리온 모두 지금 미국의 공장을 인수한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관세 압박을 피해서요. 그렇죠. 관세 네. 압박도 네. 피하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공장이 있으면 오히려 그로 인한 마진율 이 좋아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존재할 것이고 예. 파트너사들과의 그런 관계도 유지가 조금 더 잘 될 것이고 나중에 있을 그 어떤 노이즈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공장 하나 정도는 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셀트리온도 그 공장 인수에 대한 매출분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시가 나온 이후부터는 그래도 반등을 해서 최근에는 주가가 좀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기업 모두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기업들이고 네. 올해 실적 전망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제약바이오 경우에도 일반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처럼 소부장이 있고 또 진단 기업들도 그렇죠. 있는데 이 소부장이나 진단 기업은 신약 개발 어떤 계획이 있는 이런 회사들보다는 조금 약한 듯한 느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선 진단 기업들은 코로나 때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 실적이 잘 나오기도 어렵고 네.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반영하기 어려운 게 딱 아. 이런 진단 쪽인 것 같아요. 진단은 네. 결국에 좀 강제성을 띠거나 정말 필수적이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돈을 벌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결국에 주가는 네.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이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혹은 기술 수출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단 기업들이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약한 기대를 모습이라서 좀 충족시키지 좀 못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고요. 네. 소부장 기업들은 좀 갈립니다. AI가 묻은 기업들 혹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올해가 많이 기대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AI 특- 올라탄 기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는 괜찮고요. 다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큐릭스 바이오 시스템즈나 지너스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소부장 중 하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네. 좀 옥석가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다시 올 한 해 새로운 관심을 들고 있는 제약 바이오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강하나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5천이 멀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형주만 달리는 불균형 강세장이지만 꿈의 고지는 어느새 눈앞에 다가왔죠. 하지만 국장에 대한 신뢰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죠.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은 아직 부족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